소수의 핵심 지역은 차별화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텐데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꼭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급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시는 게 괜찮은데 집을 살려면 워낙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집값이 급락했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어떤 지역은 오르기 전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지역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부동산 지수가 여기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텐데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계속 현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하락하면서요,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는, 머지않아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가구 수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 정점이에요.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 제가 저성장은 차별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수의 핵심 지역은 차별화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가 하나가 금리죠.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리가 내년 가면서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죠. 그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9%, 우리가 6%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3%대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특히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마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경기예요. 소득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저는 이미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올 2월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4.3%인데요. 아직 정고점은 돌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다,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하고 집값하고 일방적인 해석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를 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랐었어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도 경기가 나쁘면요, 자산가격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을 결정 요인을 생각할 때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득도 꼭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이 보시기에 적정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집값의 적정 수준은 뭐 낼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달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이 약간 넘던데요. 이거는 우리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예, 최근에 그 한국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요. 1분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만은 PIR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11배 정도 돼요. 예, 그런데 2012년부터 거기가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예, 평균이 9배가 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도 거의 20% 가깝게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월세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 통계 보면요. 거의 가깝게 20% 고평가되어 있어요. 아직도 집값은 뭐 고평가돼 있다. 물론 그 사이 이제 소득이 오르면은 이게 PR이 좀 낮아지겠습니다만 소득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든 이런 지표로 보면은 현재도 20% 안팎 가급 평균에 비해서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되게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을 쌀 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 바닥이 언제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영익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집값 바닥의 시기는 언제일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주가 바닥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집값 바닥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그 집값이 지역에 따라가 차이가 있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전 떨어지려고 보고 있는데요. 심리지수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내년 그 상반기에 한 번 더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소득, 우리 금리 이런 걸 고려하면 또 급등할 가능성도 낮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2, 3년 그냥 왔다 갔다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꼭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급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시는 게 괜찮은데 집을 살려면 워낙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엄청 많은 돈을 빌려야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그 집값이 붕괴되면서 80년대 말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이 투자재다. 그리고 92년 집값이 급락하면서 그때부터는 집은 뭐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집은 단순하게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중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그게 사고의 전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값이 그동안 가계부채가 넘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을 떠받쳤고 올랐던 것은 우리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 성장이 2%, 2030년 가면 1% 안팎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질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뭐 1%도 될 수 있고 정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 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수 정점이라는 겁니다.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역에 차별화돼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집값이 지난 몇 년처럼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평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보면은 정말 그 차별화가 심화됐거든요. 서울 핵심 지역은 정말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소득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그런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아무데나 뭐 이것저것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저는 그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로 너무 높습니다.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부동산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는 저는
수익률과 낮추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비중 줄이고 그럼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은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16%밖에 안 되는데 금융자산을 더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가계자산율 76%고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을 빼면 순금융자산 평균 16%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비중은 76%, 60% 정도로 낮춰도 된다는 거고요. 대신 그만큼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산 하면은 은행예금,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주식 채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금융자산을 전체적으로 늘리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꾸준히 이거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소득이 많이 올라가든지 가대평가된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사람들 보면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그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되고요. 근로소득 가지고 사실 집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우선은 금융자산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일려가지고 집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금융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영익 교수님을 사칭하여 시청자들에게 약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고하고 없애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는 뭐 한 주에 40여 개를 신고해도 없애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 이름으로 종목 추천하면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속으셔가지고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종목 추천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뭐 종목 추천하라, 어떤 주식을 사시라 팔라라 이럴 때는 전부 저를 사칭한 것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그런 사칭을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그 김영익의 오피셜 스타디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거시경제 흐름만 말씀드리고요. 주가 흐름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종목 추천한다. 그거는 무조건 사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요새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요. 예일대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죠.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융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